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헤이마켓 시위에서 유래되는데요. 노조원, 개혁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5월 3일과 4일 시위대 숫자는 더욱 늘어났고 또 경찰과의 대치 속에서 과격한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급기야 시위 군중 중 한 명이 사제폭탄을 던지면서 경찰관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경찰은 발포를 시작합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경찰과 군중이 다치거나 숨집니다. 이후 사제폭탄을 던졌던 범인은 잡지 못한 채 8명의 잘 알려진 노동운동가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었다라는 비판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893년 진보 성향의 일리노이 주지사인 존 피터 알트겔트는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들을 사면했지만 생존한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1889년 세계 노동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매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로 지정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사건이 일어났었던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날짜에 발맞추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라고들 하네요.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 희생된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의 현대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제부터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의 파고, 대전환의 시대라는 주제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목이 신자유주의의 파고, 좀 세기도 하고 네. 또 신자유주의라는 게 사실 이제 정의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게 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불리면 또 싫어하고, 그게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용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제목이면은 주제면 딱 좋겠다. 네, 이 제목 이건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나 아무튼 이 모든 언어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밝혀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기만하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언어 자체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언어고요. 자유랑 전혀 상관없고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도 좋은 말이고 자유도 좋은 말인데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끔찍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보다 시장에게 모든 권력이나 결정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시장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신자유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지금 이게 노동절이잖아요. 네네. 이 노동절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극성기를 맞은 시대의 자본주의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신도 붙고 자유도 붙고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본주의가 극성기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굉장히 자본의 노예 상태로 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학파라든지 이런 거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똑같죠. 사실 같은 거죠. 어디서나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 개인의 이제 뭐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부보다 그래도 시장이 낫다라는 것이 뭐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2명이거든요. 경제학자들 빼고 대처 그리고 레이건 딱 그 2명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이게 정부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정부가 가장 쉽게
현상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민간에게 줘버리는. 예. 이제 그게 딱 생각이 예. 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랄까 좀 극대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완전히 휘둘리고 또 자본에 휘둘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저 정치학자시니까 정확하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앞으로의 삶을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시대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이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견고한 것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이 전혀 당연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당연히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이건 보편적인 생각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부분들이 이제 바뀌리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생각의 변화는 미국이라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방 이후에 이번처럼 미국에 대한 생각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그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환상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미국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깨진 거죠. 전 세계에서 반미주의가 가장 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일본인 줄 알았는데. 반미주의 이론 자체가 네네. 없어요. 여기는 일본에는 반미주의 이론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문화원을 몇 번 점거하고 했죠. 네. 80년대. 이것은 어떤 사안적 반미주의지 이론적 반미주의가 없어요. 한국은. 참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상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래의 상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상이었는지 그것이 깨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하게 된 나라예요. 저는 이제 동의.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제가 한 논문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이걸 쭉 한 1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네.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하시는 조희연 선생님이 옛날에 그 미국화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거든요. 그때 과잉 미국화라는 개념을 쓰셨는데요. 저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으로 좀 총체적 미국화. 예, 총체적 미국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제도가 90% 이상이 다 미국 거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미국화예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수성, 욕망, 심지어 밤에 꿈을 꾸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꿈까지요? 예, 오. 무섭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네. 것과 유럽인들이 꿈꾸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것과 미국인이 꿈꾸는 네. 것은 거의 같아요. 대체로 물질주의적이죠. 아하.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사실은 물질에 그렇게 예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직도 탈물질주의라는 개념이 도착을 안 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근데 그것은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은 거의 미국인들과 네. 같아요. 그런 영혼이 유럽인들과는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체적으로 미국화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미국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제3세계 수준의 삶을 사는 미국인들이 사실은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냉정하게 성찰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제가 근데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네,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네. 오래 공부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한 5년을 네. 살았는데 같은 북미지만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예, 캐나다는 캐나다는 완전히 유럽적인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네.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 느낀 거는 그게 너무 당연해요. 예.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국과 싸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예. 돈이거든요. 사실은 예. 세금 예. 때문에 싸운 예. 거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역사적인 DNA가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기본의 어떤 기본권처럼 예. 취급이 되는 예.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예. 교수님께서는 또 유럽에서 생활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다른 걸 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지금 미국이 어떤 선진국의 전형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유럽에서는 많은 경우에 미국 사회는 뭐 자유가 굉장히 폭넓은 것은 존중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독일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온건한 수상으로 분류되는 헬무트 슈미트라는 사람은 네. 미국은 저건 지옥이다. 저건 사실은 미국을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까지 세게 비판했거든요. 만약에 유럽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이 옳다면 우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지옥으로의 행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미국의 새로운 면을 본 거죠. 사실은 요번에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공보건이 얼마나 잘 안 되어 그렇죠. 있는가를 보면서 맞아요. 많이 깨달은 거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품고 있는 제3세계적 특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유럽에선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봤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맞아요. 그때도 우리가 잘 봤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엑셉셔널리즘이 그렇죠. 아메리칸 네, 익셉셔널리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립셋이 쓴. 그것도 사실은 미국 내에서 주류 학자잖아요. 세뮤얼 립셋이라는 분이. 그런 분도 미국은 예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닮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렴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익셉셔널해지는 과정이. 그렇죠. 오히려 예외가 네. 되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근데 첫 번째.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상당히 좀 생각 외의 모습을 많이 보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탈리아라든지 뭐 맞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국가보험, 건강보험, 내셔널 헬스케어 맞아요. 이제 예. 서비스가 무지하게 뛰어나다. 그렇죠. 걔네들 잘한 꼴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역 차원과 네. 치료 차원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역 차원은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보는 것처럼 그건 약간 방역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료 차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의 수준 그것이 파괴된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대략 대처부터 시작하면 40년. 네네. 동유럽이 붕괴된 이후부터 하면 30년 한 세대인데요. 이 신자유주의가 네. 극성을 부린 것이 이 시기 동안에 나라별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폐허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측면이 있죠. 아하. 비교적 지금 영국은 많이 부서진 거고요. 네네. 폐허 상태가 심각한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좀 부서졌지만 비교적 많이 덜 부서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뭐 한국이 비교적 좀 잘 대처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재난재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강압적인 혹은 네. 권위적인 이런 정부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네.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 네. 의견 이해도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뭐 또 정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한번 권력을 가져가면 다시 안 내놓는다. 네. 그런 얘기도 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은 소위 K 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방역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놀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할 줄 우리 안에 몰랐는데. 이런 꼴이 있었나? 네. 이렇게 많이 놀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특히 대구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의 정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막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도시 봉쇄도 하지 않고 이동 제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이동을 자제한 것, 또 사재기를 하지 않은 것, 네네. 어떤 패닉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봐도 드문 사례예요. 네.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대구 시민들 이번 경우에 상당히 좀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대구 시민들로 대표되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그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했구나. 우리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대단한 것이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이 K 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런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번이 처음은 아니고 2016년에 촛불 때 네네. 촛불 때 그 광장에 가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고 야, 우리한테 저런 기품 있는 그런 표정이 숨어 있었구나. 근데 이 광장이 그런 표정을 이렇게 표출하게 해줬구나. 그런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일종의 두 번째 충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고난의 한 세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성장해온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고 특히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혁이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그 의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 정부도 좀 더 용기 있고 비전을 가진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되고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종속 변수가 더 이상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 변수로서 움직여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는 것. 이것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죠. 네네. 그것을 이번에 K-방역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높은 정치의식, 시민의식 가지고 있는지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믿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또 자신 있는 행보를 보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네. 이미 우리 국민이 네. 시민의식이라든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사태를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통제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요. 악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네, 발견이 네.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걸 대체로 우리가 구분을 네네. 해보면 제 나름대로 좀 이름을 붙여보면 우리는 이번 이 대응 방식이 민주주의적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은 좀 자유방임적인 네네. 방식이었고 중국은 완전 전치주의적인 그렇죠.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일본이 좀 관료주의적으로 한 것 네. 같아요. 아, 관료주의죠. 맞네요. 예, 네. 그 대체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것이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한 거거든요. 가장 그리고 성공적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인 것은 사실은 성숙한 시민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었구나 재발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김지윤의 이브닝 쇼, 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기획으로 마련한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후는 아니고 지금 겪는 와중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확실히 따로 있잖아요. 예.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런 네.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되도록 쓰지 말아달라 건강한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의료진한테 필요하니까 양보를 해달라라는 이제 한참 모자랄 때였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김상중 실장 같은 분은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내려와서 관용차 네. 타고 일하러 가시고 깨끗하게 방역된 곳으로. 하지만 네. 대부분의 대중 그리고 노동자들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을 가고 그리고 거리에서 수많은 무수한 정말 알 수 없는 대중들과 네.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세계인 것 같다라는 네. 느낌과 함께 그리고 네.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은 항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하나 이제 밝혀준 것은 정말로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지라는 걸 확연히 네, 지금 맞아요. 보여준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네. 100% 맞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것은 지옥으로의 행진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해온 것,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의문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의문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딱지 붙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 머리 뒤로는 계속 검열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예, 자기 검열이 우리는 완전히 체질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문제를 이게 가장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구성체인데 일종의 기계인데 이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코로나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분명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온 가장 결정적인 나오고 또 그게 번성한 이유는 지난 세기 한 7, 80년 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과 경쟁을 했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판결이 났죠. 90년에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는구나. 이건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네. 없는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자본주의는 가만히 놔두면 야수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인간 잡아먹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실업과 불평등 문제죠. 대체로 자본주의는 그 체제 내재적으로 5% 내외의 실업을 항상 가지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을 사실 잡아먹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불평등이 심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방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경우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인간을 못 잡아먹게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그렇죠. 말하자면 제갈도 물리고 고삐도 죄서 통제를 해온 이게 250년 유럽 자본주의의 역사잖아요. 신자유주의는 이 제갈도 베끼고 고삐도 풀어헤치고 마음대로 놀아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비유하자면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수많은 인간을 잡아먹은 거죠. 특히 한국에서 이 높은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지금 23년째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큰 사고가 났잖아요. 어제 그제.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고라고 안 봐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자본이 극단적으로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생겨난 필연적인 어떤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인데 2000년 이후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난 20년간 산재 사망한 사람의 수가 4만 명이 넘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1년에 2,000명이 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평화 상태가 아닌 거죠.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일종의 내전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전 상태. 예. 4만 명이 죽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의회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의 95%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5명 빼고. 5명이라 하면 5명이라고 하면 조그만 정당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빼고는 천원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고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나라니까. 이에 반해서 유럽은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거든요.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그 시장 경제에서 생기는 이 야수의 문제, 인간을 잡아먹는 문제는 주로 조세 제도를 통해서 불평등 문제, 실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개인이 뭐 잘못해서 한국 사람처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못나서 모든 자본주의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게 지금 한국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생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체제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야수 자본주의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자전거 자본주의의 문제예요. 자전거 자본주의요? 예, 자전거 자본주의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자본주의는 흔히 자전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것은 달리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렇죠. 자본주의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쓰면 넘어지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여기서 이유 없이라도 돌아다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는 무너지는 체제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저는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봐요. 이미 자본주의는 현재 과잉 생산 단계로 들어왔잖아요. 꽤 오래됐죠. 이미 더 이상 생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생산 안 하면 자본주의 무너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필요 없는 걸 소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더 이상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많이 파는 것. 쓸데없는 물건을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네. 인간을 소비 기계로 조작해내야 돼요. 그것을 보통 허위 욕망이라고 하죠. 자본주의의 미래는 허위 욕망을 생산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허위 욕망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체제를 저는 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문화 기생 자본주의라고 저는 그런 말을 좀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네. 문화에 기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존속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소비 기계로 조작해내는 과정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소외된다는 거예요. 개성을 잃고 개성 없는 인간. 끊임없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시장이 내던지는 상품 앞에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그런 류의 인간들이 가장 이상적인 소비자죠. 현 단계 자본주의가 원하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그 이상적 소비자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 되면 꼭 나오는 거 트렌드 책. 그러니까요. 네. 일종의 지침서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유행이란 게 맨 그런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입을 건 없어. 그렇죠. 근데 입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네. 그렇게 소비 기계로 길들여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자연의 변형이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부산물들이 나오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진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예?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마 미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인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 지가 오래됐죠.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유의 담론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은 2050 거주 불능 지구란 책이 지난주에 제가 서평에서 봤는데요. 네. Uninhabitable Earth라는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 2020년이 2020세기 말이 아니에요.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 단계 자본주의, 과잉 생산 자본주의가 결국은 문화에 기생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침탈하면서 인간에게 소비를 허위 욕망을 조작해내서 소비 기계로 만들어가는 이 일련의 메커니즘, 이걸 깨지 않으면 사실은 인류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저 사실 교수님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네. 뭐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거대 담론과 함께 네. 사회 진단을 해주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네. 지금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의 어떤 총알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그거를 틀을 깨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네. 성과 관련해서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데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과 관련해서 죄책감 느끼는 아이는 전혀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은 죄책감을 느낄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그 대신 걔들은 거의 80% 이상이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소비할 때. 소비할 때. 네.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82%예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쾌락을 위해서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 왜냐하면 소비라는 것은 생산물을 쓰는 것은 사실은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내가 취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방기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교육을 했으니까 그렇게 느낄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생태 교육을 잘 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한국에서는 자본이 이윤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담론이 불온시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의식이 없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의식,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되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소비를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비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그런 성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런 데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도 사실 듣는 얘기가 자꾸 소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듣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예.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모든 게 우리는 예. 자본에 유리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백화점 가면은 막 그냥 질비하게 지금 물건들이 있고 예, 거기서 예. 또 쓰는 것이 또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예, 소비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예. 근데 그런 사실은 부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재밌네요. 작년에 저희 이제 대학원생이 1월 달에 베를린에서 어학 연수를 한 달짜리 하는 게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스위스 쭈리히에 이렇게 저 친구를 하나 사귀어 가지고 자기가 베를린에 간다니까 자기도 오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대요. 네. 그런데 쭈리히에서 베를린에 오는 게 기차를 타고 오면 한 150유로가 들고 네네. 그다음에 8시간인가 걸린대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뭐라 그래요? 저가 항공? 네네. 이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비행기 타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네네. 비행기를 타면 50유로면 오고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시간도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얘가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오. 8시간, 8배 더 걸리고 가격도 3배가 비싸고. 비싼데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플룩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플룩이라는 게 비행기 탄다는 네. 뜻이고요. 샴이라는 게 쉐임,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움. 이게 기름도 많이 쓰고 사회적 그러니까. 심리라는 거예요. 아. 사회적 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소위 가성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짜리가 어떤 비용을 들이고 뭐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화된 사고방식이 가장 선진적인 혹은 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이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태적 상상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세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한국 사회는 30년 동안의 군사 독재가 지나고 나서 민주사회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자본 독재 사회, 군사 독재 사회에서 자본 독재 사회로 이행한 것이 한국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덮고 있는 정치적 꺼풀이지 본질은 이미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의회도 지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안에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서 자본이 가장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자본을 보호하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을 벌할 수 없고 지금 이재용 재판 있잖아요. 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사회를 전면적으로 자본이 지배한 그런 사회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고들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관철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미국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소위 진보 낙관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툰베리가 그래갖고 요트 타고 약간 그렇죠. 보트 타고 무동력 보트 타고 이러고 이제 갔다라는 얘기, 뭐 환경 문제를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기름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했던 상징이죠. 얘기죠. 예. 사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담론이 나온 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뭐 그렇죠. 포스트 머티리얼리즘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예. 또 그거에 682후부터니까. 예, 총알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또 녹색당 같은 것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막 진보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미 논의가 되고 또 선진적 선구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예, 코로나19 사태를 예, 계기로 맞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못다한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저도 못 들은 이야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2탄으로 꼭 스튜디오에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교수님.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누리 중앙대 도거동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노동절인데. 무슨 너무 미안하네. 아니에요. 노동절이니까 사람들한테. 노동을 해야 된다. 제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왔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똑같은 얘기인데 노동절이니까 노동을 해야 된다. 그렇고 하고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네. 금방 옵니다. 저희 그러네요, 고층이잖아요. 진짜. 예, 아.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남들 놀 때 일할 때 그 즐거움을 좀 찾아야죠. 저희도. 진심입니까? 아, 네, 저는 정말 네, 길도 좀 좋으신 한산하고. 분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준수기간 끝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4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연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연장을 안 근데 하고 주정부에서는 알아서도 네, 하는 알아서 거죠. 해라. 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뭐 5월 1일부터 정상화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다 지금 좀 반대하는 분위기였기 네네네. 때문에 뭐 정상화 시기와 방법은 주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불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부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 절반이 넘는 28개 주가 부분적 정상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곳은 아니죠.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곳들은 네네. 이제 당분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방침인데요. 문제는 연방정부의 지침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 지방정부, 기업에서 일관성이 없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코로나19 2차 파동을 촉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의 발병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폴리티코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내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우리처럼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라. 네.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못 나가게 해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근데도 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네. 이런 거 사러 네네. 정말 가는 거 아닌 다음에는 식당 같은 데서도 가서 뭐 픽업해 오거나 네네. 아니면 주문해서 뭐 이렇게 네. 배달시키거나 아니면은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렇죠.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많이들 답답해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이들 그러셨죠. 자, 근데 유럽도 지금 경제 활동을 정상화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봉쇄령 해제 계획을 발표해서 4일부터 신고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개학도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됐던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의 국경을 다시 여는 논의도 지금 유럽연합 차원에서 네네. 열 예정이고요. 이탈리아도 이제 봉쇄한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8일부터 소매점, 마트, 도서관 등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4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했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완전히 해제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스페인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1일부터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40%가 유럽에 몰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면 경제 재개와 바이러스 억제를 과연 유럽이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여전히 여기도? 많이 불안하죠. 네.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대중 관세 부과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세게 때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조사, 뭐 대응 이런 것들을 네네. 지시한 가운데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법정에 세우는 문제 이게 지금 네네. 근데 그 주권 국가를 타국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울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조항이. 근데 그 주권 면제 조항을 중국에 대해서는 박탈해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가 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 이것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럼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까?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번 대선에서 나를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네네.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증거를 봤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침체 장기화가 11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지금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하다는 반대파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 비난을 중국으로 좀 돌려보자. 지지층을 결집해보자.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강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그 코너가 있어요. 월드 클래스 코너. 네네. 네, 거기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뤘었어요. 네. 네, 중국을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뭐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네네, 것이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라는 힘들죠. 것이 네. 결론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에 코너 출연자인 이기범 박사가 했었고,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 네. 트럼프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왜냐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민주당 대통령 나오면은 특히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에 굉장히 조금 그렇죠. 민감한 사람이라서 중국 인권 문제 들고 나온다. 네, 트럼프 네. 관심 없거든요, 인권 문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네. 신장 위구르 얘기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바이든이 부통령을 하던 당시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거 가지고 네네. 굉장히 뭐라고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끈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강경하게.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사람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싫을 텐데요. 바이든 트럼프보다. 근데 지금 너무 경제를 지금 옥죄고 있으니까요. 네. 중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도 지금 심각하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 진짜인가요? 그 질문을 진짜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했더니 그렇다. 나도 분명히 백신 개발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서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다라면서 지금 임상시험 1단계에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가능한 한 빠르게 효과적이며 안전한지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참여 업체들과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할 거라는데 1월까지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 제약업체들이 효능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 제조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많긴 네.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다 네. 뛰어들어서 지금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파우치 박사가 18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요.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보건장관에게 직접 연내 개발 지시를 내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앞당기려고 백신이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하더라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개념을 주는 네네.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뉴욕타임스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 1월이 1월이니까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뭐 임상시험이 뭐 네. 1월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네. 올해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임상시험 성공했다 뭐 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단계 있는데 이게 네. 넘어가면 안전한지에 대한 그렇죠. 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2단계쯤 가면요. 워낙 3상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상까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3상까지 다 마치기 전에 백신 제조에 일단 착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대선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좋겠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건 하여튼 선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중국도 오늘부터 5일간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네. 됐습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9천만 명이 여행을 한다. 국내에서만. 그런데 이게 작년 연휴 때는 1억 9천만 그래요? 여 명이 갔답니다. 1억 명이 준 거군요. 네. 그래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지금 저도 9천만 명 해서 헉했는데 그것도 절반 이상 줄은 거다. 그리고 작년보다 연휴가 이제 하루가 짧은데도 이렇게 그런 거고 지금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다녀오려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해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중국이 네네. 사실상 이렇게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차역, 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방역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금성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가 이제 개방이 되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최대 입장객의 30%만 받는 형태로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간다면 30명만 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거리를 이렇게 두게. 네, 다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줄을 서지는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한이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그렇죠. 여기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황항루라는 곳인데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30분당 300명씩만 입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다들 뭐 그래도 조심을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밀라노 이야기를 해보죠. 밀라노가 아니고 브뤼셀. 그러니까 밀라노가 그랬었나 보죠. 저는 사실 이 부분 몰랐었는데 네. 보행로를 늘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3개월 네. 동안 도심 내 차량 통행로를 줄이고 이제 차량 통행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네네. 분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봉쇄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행로랑 자전거 도로를 늘리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트램, 버스에는 시속 20km 미만의 속도 제한도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시가지 도로가 대부분 거리 폭이 좁은 데다가 인도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 규칙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이제 도보로 걷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도 쉽고 이게 환경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요. 환경에는 확실히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3개월 동안 한번 해보고 어떤가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밀라노도 이전에 아예 코로나 봉쇄령을 계기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로에서 차량 통행로를 줄이고 자전거랑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자,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BBC 방송이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없다면 누가 북한을 이끌게 될까라고 이제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네.
한 3명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10살이고 막내가 3살인데 후계자가 되기엔 좀 어리다는 어리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두혈통 김씨 3명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누군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노동당 제1부부장이고요. 두 번째는 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입니다. 거의 이름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정치나 권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인물이다 소개를 했고 세 번째는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자 김 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이라는 체코에 인물입니다. 있다가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들어왔죠. 작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79년도부터 네네. 유럽 각국을 돌면서 대사직을 지냈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과 70년대에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벌였다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늦게 평양에 돌아갔기 때문에 엘리트 정치에서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BBC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엔 김여정 부부장이다. 그리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지목을 했는데 지금 뭐 후계자로 지목된 건 아니지만 북한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사실상 권력 2인자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이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김씨 일가의 친족이기 때문에 좀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BBC가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전 웨싱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하루 잘 쉬셨습니까? 물론 오늘 하루의 휴식이 허락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에게 쉼이 허락되길 바라면서 네, 역시 쉬지 못한 제가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롤링스톤스 Salt of the Earth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